오늘은 자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무역 모형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표준 무역 모형입니다. 즉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무역 모형을 다 합친 거죠. 그러니까 리카르도 비교 이론, 그 다음에 뭐 이 헥시어 어울림 모형, 그 다음에 그 특이 모형.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3개 있는 경우 뭐 한 4~4배만 써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그런 모형 등등 여러 가지 모형이 있었죠.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무역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무역 모형을 이야기해서 무역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 따라 가지고 무역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이 장이 이제 앞에 장하고 차이는 앞에 장에서는 대부분 다 생산 요소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공급 수요가 어떻게 바뀌어서 무역에서의 가격, 그 다음에 생산량, 소비량 뭐 이런 것을 봤는데 이 장은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없고 그냥 생산량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실제적인 물건, 그것들이 어떻게 얼마씩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후생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결국은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인데 무역론에서의 수요 공급은 상대적 수요 공급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수출제를 더 많이 만들면 수입제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수출제 하나 양값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수요 공급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수요 공급을 다시 보고 이 상대적 수요 공급을 통해 가지고 무역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역 조건과 후생. 교역 조건이 변한다. 교역 조건이라는 것은 수출입 물건 가격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의 효과,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뭐 수출 수입이 어떻게 되고 후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양국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수입 관세, 수출 보조금도 보고, 국제적 차익과 대여, 뭐 자본 이동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이 장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표준 무역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표준 무역 모형은 리카르도 모형, 특수 생산 요소 모형, 헥시어 올림 모형을 포함하는 일반 모형의 특별한 경우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하는 모형인데, 사실은 이거는 일반 모형입니다. 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모형. 특별한 경우인데 이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형입니다. 그런 형태의 모형인데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가장 단순한 셋업으로 이제와 두제와 모형이다. 생산 요소는 고려를 안 합니다. 몇 개가 됐든. 그러니까 특수 생산 요소 모형에는 생산 요소가 2개고 헥시 올리는 3개였죠. 3개고 헥시 올리는 2개고 리카르도에서는 하나였죠. 리카르도 노동 하나였고 여기는 3개. 특수에서는 각각의 특수 하나하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노동 그렇게 3개 있었고 헥시 올리는 2개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 요소에 따라 가지고 특징이 나눠지는데 이 일반 표준 모형에서는 생산 요소는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결국 산출물 가지고만 따지죠. 근데 산출물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수출제고 하나는 수입제니까. 그래서 2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동일하게 식품, 직물, 클로딩과 푸드 2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반화시킨 뭐 특수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셈이 되는 것도 하는 것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 매끈하다라는 겁니다. 매끈하다. 이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딱 직선입니다. 딱 한 선이죠. 한 선이고 직선이고 특수 생산 그 요소 모형에서는 구불하죠. 그러니까 이 직선 2개가 이렇게 킹크되는 꺾이는 그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이 직선이고 저걸로 하면 이 직선이기 때문에 2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것은 이렇게 직선 2개가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걸 거의 곡선 형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긴 했었죠. 해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걸 헥시어 올림 모형에 간다 그러면 헥시어 올림 모형에서는 구체적으로 생산 요소에 따라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이 뭐 이렇게 되는 이야기 안 했는데
거기서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한계 생산성 체감을 가정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매끈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안 따지고 그냥 매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올린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그 모형을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안 따지고 재화는 2개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 가능 곡선 또는 생산 가능 영역이 매끈한 그런 형태를 가지는 모형이다. 딱 가정은, 셋업은 딱 그겁니다. 거기에서 수출과 수입을 우리가 볼 겁니다. 또한 국가 간의 노동 서비스, 노동 기술, 물적 자본, 토지 및 기술의 차이는 생산 가능 곡선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 최소한 뭔가 하면 무역을 하려면 두 나라가 뭐가 다르긴 달라야 됩니다. 다르긴 다른데 그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이 다를 겁니다. 어느 게 둘 다 매끈은 하지만 어느 쪽으로 더 이쪽에 티 나오는지 어느 쪽으로 쑥 들어갔는지 이제 그런 정도가 차이가 되겠죠.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는 결국은 뭐 생산성이라든지 노동 기술이라든지 물적 자본, 토지 기술 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소를 2개다라고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생산 요소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 요소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모형이다라는 셈이죠. 그러니까 2개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생산 가능 곡선에 다 체화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형태로 다 나타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이 뭐 또 생산 가능 PPC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PPF, 그건 뭐 생산 가능 영역이죠, 그죠? 프론티어인데 그걸 뭐 곡선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은 그 국가의 상대적 공급 함수를 결정합니다. 자, 지금 이미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리뷰를 해 보여주겠습니다. 그림으로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의 상대적 생산 함수는 세계 상대적 공급 함수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로 나라가 2개가 있다 그러면 두 나라의 상대적 생산 함수를, 두 나라의 상대적 공급을 합쳐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각의 상대적 공급 함수를 만들어 유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나라의 공급을 합치면 그거는 전 세계적인 공급입니다.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균형은 어디서 찾느냐. 그래가 전 세계적인 공급과 전 세계적인 수요에서 찾겠죠. 수요는 무역하에서 세계 상대적 수요를 또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교차한 게 균형이다. 그래서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수요는 뭐 우리가 이것도 물론 상대적인 수요지만 앞에서 이미 배웠죠. 이미 배웠는데 대부분 부존 자원 뭐 이런 부분은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국가 있는 사람들의 취향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두 나라가 같다라고 보통 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이한 공급곡선 2개를 합치가 세계적인 공급곡선이 나오고, 수요는 동일한 똑같은 게 하나가 나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균형을 찾을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지금부터 나가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생산 가능성과 상대적 공급. 생산 가능성 PPF에서 상대적 공급선을 유도해 봅시다. 자, 이겁니다. 결국은 이 그림, 무역론에는 이제 그림이 많이 등장하죠. 이 그림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림만 딱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림을 보고, 자,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딱 보면, 아, 이거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딱 보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양변이 두 물건의 양 퀀터티, 수량으로 나타냈죠. 직물하고 식품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런 매끈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직선이 아니라 매끈한 형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등가치선입니다. 자, 등가치선을 접하는 등가치선을 쭉 써가지고 이 접하는 점이 그 나라의 생산점입니다. 국가가 무엇을 생산하는가는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 가격에 달려 있고, 경제는 주어진 직물과 식품의 가격에서 생산물의 가치,
QC를 최대화하는 직물 QC와 QF의 생산을 선택한다. 즉, 이 등가치선의 의미는 요 선상에 있는 것의 모든 점의 가치는 같다라는 거죠. 그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나타낸 가치입니다. 물건의 가격, 생산된 물건에다가 뭔가 하면 가격을 곱하면 그 물건의 거의 가치인 거죠. 본질적인 사용 가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치인 거죠. 그죠? 시장 가치. 그래서 이 물건의 가치, 저 물건의 가치, 두 물건 생산된 물건의 총 GDP와 같은 개념의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 시장 가치, 동일한 시장 가치인 겁니다. 이 선상은 동일한 시장 가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식품량이 줄면 대신에 직물량이 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상에는 다 동일한 가치가 나온 겁니다. 어떤 이 선상에 같은 요점을 선택하더라도 나온 생산된 물건의 총 액수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가치선입니다. 그럼 그런 등가치선은 사실은 이런 가격선의 기울기하고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등가치선을 여러 개 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치는 많은 거죠. 가치는 높고, 왼쪽으로 갈수록 가치는 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할 것이냐? 가치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 나라 GDP가 제일 큰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치를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점을 찾자라는 것은 등가치선을 쭉 꺼놓고 가장 오른쪽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은 사실은 생산 가능 곡선 이 안, 선을 포함한 이 왼쪽 안 내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큰 등가치점은 바로 이 선이, 등가치선이 생산 가능 곡선하고 접하는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생산의 선택점이다. 등가치선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상대 가격입니다. PF분의 PC.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여기서 이제 그림이 이 음의 기울기가 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등가치선이고. 그래서 경제는 PPF가 등가치선에 접하는 점에서 생산한다. 그래서 이게 생산점이죠. 자, 상대 가격과 상대적 공급. 자, 뭐 그러면 자, 뭐 가격이 하나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생산점이 어디냐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가격에서 생산점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가격별로 생산점을 찾을 수 있죠. 그럼 가격별로 생산점을 찾는다 그러면 생산량이나 생산량을 찾는다 그러면 그 가격별로 생산량 관계가 바로 공급곡선이 되는 거죠. 생산된 것이 공급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곡선을 찾아냅니다. 상대 가격과 상대적 공급. 물론 여기서 가격은 상대 가격이고 공급량도 상대적 공급량이죠.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Q였다. Q였던 이랬지만,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Q1일 때는 Q1이, 가격이 Q1이다. 그러니까 이 등가치선이 이런 기울기였다. 이런 기울기였다. 그때는 생산점이 바로 이 점이 Q1점이 될 겁니다. Q1점이 되고, 직물은 QC만큼 생산하고, 식품은 QF만큼 이렇게 생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곡선을 그리기 위해 가지고 이 가격이 PC일 때, PC 상대 가격이 PF분의 PC분의 P1 이걸 때, 요 가격일 때 생산량은 QC1, QCF의 비율인 요 점을 요 양을 하죠. 그러면 이 가격일 때 상대적인 공급량은 요 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격이 PC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물 가격이 높아졌다. 클로딩 가격이 높아졌다. 옷 가격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PF분의 PC죠. 이게 높아진 거죠. 이게 높아졌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가파르지죠. PF는 그대로 있고 PC가 더 높아졌다. 그러면 배가 됐다. 그럼 기울기가 2배로 가파르집니다. 1에서 2로 된다라는 거죠. 가파르지는 거죠. 그러면 PC가 올랐다는 것은, PC 상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이게 더 가파라진다. 그래서 더 가팔라진 이 등가치선을 그리면 뭐 이런 선이 되겠죠. 이런 선이 된다. 그러면 여기 이 기울기를 가지는 등가치선이 이 생산 가능 곡선에 접하는 점은 바로 이 점이 될 겁니다. 이 점의 의미라는 것은 Q1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밑에, 오른쪽 또는 밑에 있다. 그 이야기는 QC를 더 생산하고 QF 생산을 줄인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봐서도 PC가 올랐다. 클로딩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만들겠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푸드는 덜 만들고 그 다음에 비싸진 클로딩은 더 만들려고 기업들이 행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간 가격 때문에 QC의 생산량은 늘어났고 QF 생산량은 줄인 거죠. 그 이야기는 QC 상대 공급량은 더 절대 공급량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상대 공급량은 더 늘어난 겁니다. 절대 공급량도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분모가 되는 QF가 또 줄었기 때문에 상대 공급량은 더 늘어났죠. 그래서 가격이 PC2에 해당되는 상대적 공급량은 이런 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점이 되죠. 그러면 이 2점을 찍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1, 2, 3, 4 가격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더 가파라짐에 따라 가지고 쭉 전도를 찍어 가지고 연결시키면 이런 식으로 상대적 공급 곡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과 가격선 또는 등가치선에서 우리가 상대적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이런 상대적 공급 곡선, 각 나라의 이 상대적 공급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단계, 시장 균형을 찾기 위해서 수요 공급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공급 곡선을 찾아냈습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바로 공급이죠. 공급을 이렇게 유도했고,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수요를 봅시다. 상대 가격과 수요. 자, 수요는 이제 조금 더, 이미 설명은 다 했습니다. 앞에 장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엄밀하게 설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미시경제학의 수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소위 예산 제약식 내에서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가지고 뭔가 하면 수요 곡선을 유도를 했죠. 그거가 딱 동일한 겁니다. 즉 경제의 소비액은 경제의 생산액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생산액이 Q죠, 그죠? QC, QF고 가격을 곱하면 이게 등가치선을 이루는 가치입니다. 생산 가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국민들이 수출입이 없다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수출입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 막 바꾸겠지만 소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이 가치만큼을 다 소비합니다. 이 가치만큼을. 그런데 물론 이제 수출입이 없다 그러면 양이 DF가 바로 QF가 돼버리죠. 더 이상 물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DC가 바로 QC가 됩니다. D라는 것은 이게 수요량입니다. 수요량이고 소비액이죠. 소비양인데 무역이 없다 그러면 생산량만큼 소비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역이 있다 그러면 생산량보다 더 많이 소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생산량 중에 일부는 팔고 어떤 거는 대신에 뭔가 하면 다른 거는 더 사와가지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죠. 그러더라도 결국은 뭔가 하면 이 제약은 그대로 있습니다. 무역이 있더라도. 그 나라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은 소비할 수 있는 제약 자체는 예산 제약 자체는 그 나라가 생산물에서 나오는 총 가치 내 이내다라는 거죠. 경제의 소비 결정은 소비자들이 단일의 대표적 소비자의 기호에 입각하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로 리프레젠터티브 에이전트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형, 그러니까 대표 경제 주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제 주체 사람은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5,200만 명인 거 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뭔가 하면 그 복잡한 차이를 다 일단 고려는 못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단순화된 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게 단일의 대표적인 소비자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효용의 형태는 이렇고 위험 기피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호에 입각해서 소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의 형태가 어떠냐 그러면 그걸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내는데 이 무차별 곡선은 소비자의 후생을 갖게 유지하는 직물과 식품의 조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후생을 갖다는 것은 후생이 무차별하도록. 등가치선에서 뭔가 모든 선의 점에서 뭔가 하면 동일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점들이다. 마찬가지로 이 무차별 곡선에서도 그 곡선 내에서는 다 효용을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이거죠, 그죠? 이런 것이 무차별 곡선입니다. 물론 스페이스는
동일한 물건의 양의 스페이스입니다. 아까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내는 그 스페이스의 동일한 스페이스고 축의 정의는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소위 무차별수는 이 생산 가능 곡선하고 반대 모양이죠. 안쪽으로 볼록하도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의 효용이나 여기에서의 효용이나 여기에서의 효용이나 한 선상에서 어떤 점에서든 다 효용이 동일한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게 왜 그래야 되냐? 왜 이런 형태가 되느냐? 그러면 안쪽으로 볼록한 이유는 한계 효용 체감 법칙 때문에 그럴 거죠. 한계 효용 체감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피자를 한 조각 먹은 것보다 먹을 때도 만족이 있고 두 조각 먹을 때도 만족이 있지만 한 5조각, 6조각 올라가면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할수록 만족도는 점점 뭐 플러스는 되지만 물론 이제 용량 이상 먹으라 그러면 고문이라서 마이너스 만족도가 될지 모르지만 그까지 안 가더라도 점점 소비를 많이 할수록 추가로 느끼는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하고 동일한 딱 정반, 그러니까 동일한 논리죠. 동일한 논리고 딱 정대칭적인 그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물건 만들 때도 뭔가 하면 더 많이 만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할 때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그만큼 한계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 이게 무차별 곡선이고, 이 무차별 곡선은 이제 특징이 3개가 있는데, 일단 음의 기울기를 가진다라는 것은 동일한 그 효용을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 소비를 줄이려고 그러면 다른 걸 소비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음의 기울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부의 기울기를 가진다. 직물을 덜 갖는다면 같은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개에 있는 무차별 곡선 간에 이제 하이라키 등수를 본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을 무차별 곡선일수록 더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적은 것보다는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원점에서 멀리 있을수록 소비자들은 더 큰 만족도를 얻는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재화를 더 많이 갖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기울기의 절대치가 작아진다. 한 선 내에서 이 선 합시다. 이 선 내에서 이 점들의 기울기,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를 봅시다.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접선이 이렇게 가파르죠. 가파르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떨어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기울기의 절대치가 작아진다. 기울기가 더 평평해지죠. 그것은 직물의 이게 뭔가 하면 그거 자체가 아까 말한 한계 효용 체감 법칙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을 반영하는 거죠. 직물을 더 많이, 식품을 조금 더 갖게 되면 직물의 추가적 한 단위 가치는 추가적 이걸 위해 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식품의 양보다 감소한다는 거죠. 가파를 때는 예를 들어서 직물 한 단위 그러니까 직물 한 단위 포기하려고 그러면 식품을 굉장히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게 완만하다 그러면 직물 한 단위 포기하려고 그러면 식품을 조금만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언제 그러냐? 그러면 직물 한 단위 포기하는데 식품을 많이 포기해야 될 것은 식품을 조금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물을 조금 가지고 있을 때 조금 가지고 있고 식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옷 한 벌 더 줄게 그러면 뭐 음식은 남아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건 많이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가 있다. 그런 것은 이제 그 반대 경우죠. 직물은 옷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먹을 게 조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그때는 옷을 한 단위 포기하라 그러면 음식이 안 그래도 얼마 없는데 별로 포기 안 하려는 거죠. 아주 조금만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기울기 차이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기울기 절대치가 작아지는 더 완만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가지는 성격이 이 세 가지 성격입니다. 음의 기울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소비자가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한계 대체율이 낮아지는 그런 성격이 되죠. 뭐 그 다음에 뭐 또 미시에서 그런 거 배웠죠. 두 개의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교차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이게 두 개가 다른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만족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죠. 근데 교차했다 그러면 두 선이 같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두 선인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다른 만족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그릴 때는 두 무차별 곡선을 교차하면 하지 않도록 그려야 된다. 그죠? 자,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대 가격과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대 가격과 수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 곡선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공급 곡선은 등가치선과 생산 가능 곡선의 접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뭐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생산점을 쭉 연결시키는 것이 공급 곡선이다. 수요 곡선은 이 동일한 등가치선, 이거죠, 그죠? 등가치선과 이 등가치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산제약입니다. 예산제약. 그러니까 이게 예산제약선이라는 것이 이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그 나라에서 결국은 만들어낸 물건 가치만큼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그냥 폐쇄경제라면 그대로 소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소비의 비율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양은 바꿀 수 있는데, 그러나 총량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은, 액수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의 가치라는 거죠. 그 가치라는 것이 여기서 있는 이 등가치선, 이 선입니다. 그리고 소비의 선택점은 이 등가치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선이다. 라는 거죠. 접하는 선이 이 D가 소비의 선택점이다. 라는 거죠. 자, 왜 이 점이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이 선상에 어떤 점이든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등가치선 어떤 선상에 어떤 점이든지 무역이 있다 그러면, 뭐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점이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가장 가능한 한 무차별 곡선이 오른쪽에 있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일수록 더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가장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점을 선택할 것이다. 그럼 가장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무차별 곡선이 쭉 여기 무차별 곡선 매입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으면서 이 선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점은 결국은 이 선에, 등가치선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일 겁니다. 그럼 요 무차별 점이라는 것이 요 수준이 선택 가능한 점이다. 그 이야기는 소비의 점은, 선택점은 이 D점이 된다. 하는 거죠. 즉, 소비의 선택은 기호와 재화의 상대 가격에 있가하는데, 등가치선이 무차별 곡선하고 접하는 D점에서 소비가 된다. 이게 소비의 선택점입니다. 그리고 뭐 현재 여기서 만약에 이게 소비의 선택점이 됐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바로 무역의 방향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산된, 직물은 이만큼 생산됐는데 직물의 소비는 이만큼이다. 그러면 직물을 이만큼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나라는 직물 수출국이 되고, 그럼 당연히 식품은 수입국이 됩니다. 수입국이 되는 것은 여기서 이걸로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나라에서 직물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직물 소비는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차이만큼, 이 차이만큼은 직물을 수입했다. 그러니까 식품을 수입했다. 그러니까 직물은 수출이 되고 식품은 수입이 됐다. 식품 생산량은 이거고 식품 소비량은 이거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이 식품의 수입량.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나라는 직물의 수출국이고 식품의 수입국이 됐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생산점과 소비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비점을 이용해 가지고 소비 선택점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 곡선을 다시 유도를 해보죠. 자, 상대 가격과 수요. 직물의 상대 가격을 변화시킴에 따라 가지고 소비 선택점을 쭉 찾아봅시다. 아까 생산 선택점을 변화시킨 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령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 자,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시험 문제, 예상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 나라가 무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점은 어디냐? 라는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죠. 그림에서 답이 나옵니다. 아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림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무역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생산점과 소비점이 같게 되겠죠. 그럼 그 점이 어디냐? D3점입니다. D3점이 되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생산과 소비점이 D3점입니다. 이 D3점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하고 무차별 곡선하고 두 개 접하는 점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점에서 여기서 이걸 통과하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접선이 되는 가격이 거기에 따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격에 따라 두 개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격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두 나라에서 뭔가 하면 무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소비자들의 소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생산 기술에 따른 생산 가능 곡선 두 개에 따라 가지고 생산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해서 뭔가 하면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이 없다 그러면 D3가 생산점이면서 소비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이 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P1이다. 그러니까 PC분의 PF분의 PC가 1이다. 1인 상태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의 등가치선은 이 선이 되는 거죠. 이 선이 되고 그러면 그 기울기를 따라 가지고 생산점이라는 것은 Q1이 생산점이 되겠죠. 그거는 이미 앞에서 배웠고 소비점은 뭐냐? 소비점은 뭔가 하면 이것도 동일하죠. 그죠? 이 앞에서 배운 것 같이 이 선하고 이 선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을 찾으면 되죠. 그럼 이런 접할 수 있도록 쭉 그려보면 접하는 점이 나오겠죠. 나오면 이 D1점 이게 소비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PF분의 PC1일 경우에 생산점은 Q1이고 소비점은 D1이다. 그래서 이게 D3는 그러니까 뭐 다 해가지고 말하죠. 그 다음에 가격이 더 높아졌다. 더 PC의 가격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PF분의 PC가 2가 됐다. 더 높아졌다는 것은 이 등가치선이 더 가팔려진 거죠. 가팔려졌다 그러면 더 높아진 겁니다. 더 높아지면 생산량은 당연히 더 비싸졌으니까 클로딩의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더 오른쪽이 되죠. Q1보다 더 오른쪽 Q2가 되는 거죠. Q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량은 뭐 이 선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하고 안 교차하도록 비슷한 기울기를 가진 걸 쭉 그려보면 결국은 이 오른쪽에 이쯤 될 겁니다. 그럼 이 D2점이 바로 소비의 선택점이 될 겁니다. D점이 소비의 선택점. 그래서 이 가격 P1일 때 D1이고 2일 때 D2. 이 점에 따라 가지고 상대 가격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인 수요량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RD입니다. RD. 상대적인 수요 곡선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P1입니다. 요 P1일 때 이게 뭔가 하면 요 D1이라는 것이 요 D1의 양은 아니고 상대적인 양이기 때문에 이 상대 QF분의 QC 양이 요 폭입니다. 요 폭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그것보다 더 올라가지고 요 PF분의 PC 더 가팔라지는 등가치선이죠. 여기서 소비점의 D2라는 것은 이 D2에서의 요 식품분의 직물 양이 나오겠죠. 상대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보다 D1점보다 그 가격 양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직물량은 사실은 뭐 더 늘은지 더 잘 모르겠죠. 조금 늘었다 조금 늘었는데 식품량은 많이 늘었죠. 식품량은 여기 비해 가지고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래 되면 좀 애매한데. 그렇죠.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 직물량 가지고는 요 세 점이 뭔가 하면 어디가 더 많은지 뭐 차이가 아주 적지만 분모가 뭔가 하면 푸드죠. 푸드는 뭔가 푸드의 양은 여기서 비해서 이게 뭔가 하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줄었다는 이야기죠. 분모가 늘었다는 것은 상대 양이 줄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래가도 뭔가 하면 상대 양이 많이 줄은 겁니다. 상대 양이 많이 줄었죠. 뭐, 이 직물은 더 늘었다고 할지 몰라도, 직물은 늘었다 몰라도 분모가 되는 식품이 훨씬 더 많이 늘었죠. 그러면 QF분의 QC는 줄은 겁니다. 그래서 1에 비해서 2번은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점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특히 여기서는 상대적인 수요 곡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할 수 있고. 자, 그렇다 그러면 그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수요 공급 곡선이 나오는 것이고, 공급은 앞에서 이미 유도했죠. 이걸 가지고 보면 여기서, 이 3점은 이제 균형점이고, 균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자체 내 균형입니다. 이건 한 나라에 대한 수요 공급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무역이 없을 때의 균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나라의 균형이다라는 이야기는 무역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역이 없으면 3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1점, 2점이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 이 나라는 이제 직물 생산이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 가격보다 낮은 나라였습니다. 낮은 나라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역이 없다 그러면 직물 가격이 이건데, 직물의 상대 가격이 이건데, 더 높은 가격을 보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직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생산 가격이 낮은 나라였다라는 셈이었고, 무역에 의해 가지고 직물을 수출함으로써 직물 가격이 오르죠. 오르게 되면 가격이 요 수준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것이 생산량이고 이게 소비량이고 이만큼이 직물의 수출량, 상대적인 수출량이 될 것이고, 가격이 더 올라가 이 수준이 됐다 그러면 이게 생산량이고 이게 상대적인 소비량이고, 그 다음에 이 차이가 뭔가 하면 이 수출량, 상대적인 수출량,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뭐 이 생산, 소비, 수요, 공급 균형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한 나라 내에서만 이야기죠. 요 다음으로는 이제 두 나라를 합쳐가지고 세계적인 수요 공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무차별 곡선, 상대 가격과 상대 수요, 지금 이야기했죠. 직물의 상대 가격 상승은 소비자가 D1에서 D2로, 상대 가격이 1에서 2로 오르면 D1에서 D2로 상대적 수요량은 감소한다. 상대적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직물의 생산량, 그 직물의 소비량은 안 감소했죠. 요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오히려 늘어났죠. 늘어났지만 절대적인 소비량은 D2가 D1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늘어난 같이 보이지만 분모가 되는 식품량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요량은 감소한 겁니다. D1, D2점에서. 그 다음에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 가격이 상승할 때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적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상대적인 수요 곡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가격에 비해서 직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직물을 수출하는 경제는 후생이 증가한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후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 이 그림 가지고 후생을 판단해보자. 오른쪽 그림으로서는 후생을 판단 못합니다. 그러나 왼쪽 그림으로서는 후생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D1, D2, D3가 있다. 그 세 점의 후생 수준을 순서로 매기라. 어디가 후생 수준이 제일 높은 수준이냐?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답은 D2죠. D2가 후생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죠. 오른쪽 위쪽에 있을수록 더 높은 후생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무차별 곡선의 선에 있다, 점에 있다라는 것이 더 높은 후생 수준입니다. 그래서 폐쇄 경제보다 이것보다는 D1이 낮고,
이것보다 직물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D2가 되면 더 후생 수준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뭐 생산량이 여기서 이렇게 간다. 이게 뭐 후생 수준이 어떤 영향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후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비로서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차별 곡선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후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즉 식품의 가격에 비해서 직물 가격이 상승할 때, 이게 이제 D1에서 D2라는 거죠. 등가 직물을 수출하는 경제는 후생이 증가한다. D1보다 D2가 더 높은 후생이다. 등가치선의 기울기의 절대치가 더 커지고 더 높은 무차별 곡선에 도달할 수 있다. 더 높은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후생 수준을 의미하죠. 직물의 상대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은 수출된 직물의 모든 단위에 대해 식품의 더 많은 단위를 수입할 수 있다. 거죠. 왜 그러면 D1보다 D2가 더 높아졌느냐? 더 가격이, 그 직물 가격이 더 높아지니까 왜 후생의 더 수준이 높아졌느냐? 그러면 수출의 양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수입해 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수출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돈 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올 수 있으니까, 옛날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사와 소비할 수 있으니까 후생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총량 소비량이, 소비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만일 경제가 무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 가격은 그 국가의 상대적 수요와 상대적 공급의 교점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무역이 없다 그러면 그때의 생산과 소비점은 당연히 이 3점이 됩니다. 3점이 되고, 이 3점이라는 것은 사실 이 그림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 있고 여기다가 무차별 곡선하고 접하는 점, 그 점이 바로 생산이면서 소비점이 됩니다. 즉 무차별 곡선이 생산 가능 곡선에 접하는 D3점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서로 각 점별 후생, 이 세 점 중에서 후생 수준이 제일 낮은 점이 어디냐? 그러면 D3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높은 거는 D2고. 자, 이 그림을 딱 보여주고, 이 나라는 어떤 것에,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세계시장 가격이 이렇게 됐다. 1이나 2가 됐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떤 것을 수출한 나라냐? 그러면 이 나라는 직물을 수출한 나라다. 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그림까지 갈 필요가 없이, 이 그림만 봐도 뭔가 하면 직물을 수출한 나라다. 생산은 이거고, 직물의 소비는 이거다. 라는 것은 이 차이만큼만 수출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조건 변화와 후생 효과. 자, 이건 뭐 이겁니다. 1에서 2로 갖는 거. 가격이 1에서 2로 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수출입 가격의 변화입니다. 수출입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변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육 조건이 변화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이제 어떤 한쪽 가격만 변했다. 아니면 비율이 다르게 변했다. 그러면 수출입, 이 상대 가격이 변하게 됩니다. 이 상대 가격이 변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교육 조건은 수입 가격에 대한 수출의 상대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경우에는 PF분의 PC가 바로 교육 조건입니다. 이런 거. 이 경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 자국이 소위 직물을 수출하는 나라다. 그런 경우는 이게 바로 교육 조건이죠. 수입제 가격분의 직물 가격. 이 상대 가격이 바로 교육 조건입니다. 한 나라가 직물을 수출하고 직물의 상대 가격이 상승할 때, 그러면 우리가 교육 조건이 개선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올랐다 내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얘한테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라는 표현으로 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되었다. 개선된 것은 좋아진 거죠. 반대는 악화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 조건이 개선된 것은 우리 수출제 가격이 수입제보다 더 올랐다. 뭐 그래야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당연히 보여줬죠.
수출의 상대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국가가 더 많은 수입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역조건 개선은 한 나라의 후생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역조건이 개선되니까, 그러니까 직물 가격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더 오르니까 선택점이 D1에서 D2로 가면서 더 오른쪽 위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후생 수준이 높아진 거죠. 교육조건 개선은 후생 수준이 높아진다. 반대로 교육조건이 악화됐다. 악화된 것은 뭐 반대로 딱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이 P2에서 P1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D2에서 D1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더 낮은 무차별 곡선을 선택하게 되니까 교육조건은 악화된 거죠. 악화되면 낮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후생 수준이 더 낮아졌다. 감소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조건과 이 후생 변화 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계 시장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해서 봅시다. 무역에서의 가격. 지금은 이제 가격이 1이면 어떡하고 2면 어떡하고를 봤죠. 그게 아니라 이제 세계 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봅시다. 사실은 그것의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요거 이 그림은 앞에 장에 있었죠. 우리 앞에 장에서 배운 그림 딱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맹 둘 다 상대적인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수요는 하나고 수요 곡선은 하나고 수요 곡선이 하나의 이유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수요 형태 취향은 같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요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곡선은 두 나라가 다르죠. 이게 우리나라고 외국은 RS 스타. 자국을 이렇게 하면 외국에다 보통 스타를 붙였죠. 그리고 둘을 합치면 이 사이에 나옵니다. 합치면 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상대적인 공급입니다. 상대적인 공급, 상대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수요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인데 두 개 더 합쳐가야 되지 않냐. 합친 겁니다. 합친 건데 상대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합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을 두 개 더하면 그건 또 2분의 1입니다. 4분의 2인데 4분의 2는 2분의 1이죠. 그거가 좀 다르나 어쨌든 2분의 1이 두 개 더, 그거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뭔가 하면 다 합친 것이 이건데 둘 다 상대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앞에 장에서 이미 본 내용이고 각각 수요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전에서 설명했고, 그 다음 공급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바로 전전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상대적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직물의 상대적 양, 직물의 상대 가격이다 그러면 외국은 이렇게 왼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왼쪽에 있다는 것은 외국이 상대적으로 직물을 더 비싸게 생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양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게 생산한 거죠. 더 비싸게 생산한 식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직물 수출국이 되는 경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반대라 그러면 RS 스타를 이쪽에다 그려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물 수출국이 되도록 만들라 그러면 외국의 RS는 우리보다 더 왼쪽에 있도록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나라를 합친 상대적 공급은 이 딱 중간선이 될 겁니다. 중간인데 딱 거리가 같은 중간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두 나라의 사이즈가 다르다 그러면 그 거리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어떤 선이 되겠죠. 그래 되면 이제 세계 시장 가격이 어디냐? 그러면 그거는 세계 수요, 세계 공급에 따라서 이게 세계 시장 가격이다. 당연히 이래 되겠죠. 1점이 세계적인 균형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 이 상대 가격, 그러니까 교역 가격, 뭐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이 수출입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상대 가격 자체가 교역 조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나라 각각에서의 국내 가격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다 결정되는 것이 바로 요 점입니다. 요 점에서 이 가격이
무역을 할 때도 이 가격이고 각 나라 내에서 서로 물건을 교환할 때도 이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어디가 수출국이고 어디가 수입국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가격에서 딱 보면 자 우리나라가 생산되는 지점은 이겁니다. 상대적인 공급성이니까. 그래서 이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이만큼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폭만큼이 우리나라의 뭐 수출입니다. 생산량, 소비량 차이가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직물의 수출량이고 그 다음에 이 폭이 뭔가 하면 하고 정확하게 이 폭이 동일하게 되겠죠. 외국은 생산량은 이거고 소비량은 이겁니다. 그럼 이 폭만큼은 외국의 수입량입니다. 외국의 수입량. 그렇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수출량하고 외국의 수입량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는 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계적인 수요 공급 곡선 여기서 통해 가지고 앞에 그림에서 차이는 이제 양국의 공급 곡선을 같이 그리는 거죠, 그죠? 수요는 동일하고 양국의 공급 곡선을 그려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국제적인 세계적인 공급 곡선을 만들어낸 뒤에 거기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 세계시장 균형점을 찾아내면 세계시장 균형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하면 가격도 알고 생산량과 소비량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생산량, 두 나라의 동일한 소비량, 그 다음 외국의 생산량, 뭐 이렇게 이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상대 가격의 결정, 그러니까 식품 가격에 대한 직물의 상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대적 공급과 상대적 수요를 이용한다. 각 상대 가격에서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적 세계 공급. 그래서 각 나라의 상대적 공급 두 개가 있고 그거 두 개를 합친 것이 세계적인 상대적 공급 있고 각 나라 각 상대 가격에서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적 세계 수요. 이거는 뭐 동일합니다. 이 나라든 저 나라든 동일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거 두 개, 세 개의 두 국가로부터 양의 합계인 세계 생산량과 수요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점에서의 뭔가 이 양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생산량이면서 소비량입니다. 이 양이 또 같죠. 각각에는 다를지 몰라도 각각에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직물량하고 소비량이 다르죠.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생산량과 소비량 같습니다. 일본은 교역을 해가지고 이쪽 게 저 나라로 갔지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같다 하는 거죠. 이건 같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시장 가격과 생산량, 소비량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랬고 균형 상대 가격과 무역 및 이에 관련된 무역 흐름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 이 그림을 다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에서 선택점을 다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썼던 생산 가능 곡선, 뭐 무차별 곡선, 등가치선 있는 그래프로 되돌아간 겁니다. 되돌아가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국 같은 경우에는 RS가 이거고 RD가 이거죠. 그러면 자국에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 P1이 결정됐다 그러면 P1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등가치선의 기울기가 결정될 겁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여기에 접하는 점이 생기겠죠. 이 무차별 곡선하고 이게 생산 가능 곡선하고 접하는 점, 이게 Q점입니다. 이게 자국의 생산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등가치선에서 무차별 곡선하고 접하는 점이 있겠죠. 그게 이제 D점입니다. D점이 되고, 그러면 이만큼 생산을 해가지고 이만큼 소비를 하니까 자국은 이만큼 직물을 수출하고, 반면에 식품은 요만큼 생산해가지고 이만큼 소비를 하니까 이만큼을 수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균형점이 이렇게 된다. 여기서 돌아가면 이렇게 설명된다라는 것이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기울기는 이거하고 같은 점이죠.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기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직물은 뭔가 하면 외국은 이만큼 생산하는데 소비는 이만큼 된다. 그럼 이 차이만큼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간다. 그러니까 외국의 직물 수입이죠. 외국의 우리나라에서의 수입량이고, 반대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은 이만큼 만드는데 국내에서는, 외국 내에서는 이만큼 소비되고 이만큼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결국은 비교 우위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비교 우위. 비교 우위. 어떤 나라가 직물을 수출하고 어떤 나라가 식품을 수출하느냐. 그것은 생산 가능국선 모양의 차이입니다. 왜 이 나라가 직물의 수출국이 됐느냐. 모양 자체가 생산 가능국선이 직물적으로 편향적으로 뾰족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뭐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직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든지, 기술이 더 좋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따른 뭐 부존 자원이 더 많든지, 그건 뭐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생산 가능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나라가 식품의 수출국이 됐냐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수출국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직물적으로 이렇게 뭔가 생산 가능 곡선이 많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부존 자원이나 기술에 대한 차이가 다 생산 가능 곡선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직선이 아니라 맨맨한 생산 가능 곡선인데 그 모양 자체가 다 다른 것이 그 여러 가지 상황이랄까 이 비교 우위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여건을 여기다 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왜 직물 수출국이냐? 생산 가능 곡선이 직물적으로 편향됐고, 이 나라가 왜 식품 수출국이냐? 식품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이 굉장히 넓죠. 그러면 이걸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